여기 밑에 보면 제가 회전일수라는 걸 두 개를 적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의 김인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무제표 공부하는 것 중에서 이제 재무상태표 자산 현황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꼭 체크해야 될 중요한 지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자산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좀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재무상태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 돈과 남의 돈을 조달해서, 그러니까 내 돈이 이제 자본이고요. 남의 돈, 빌려온 돈을 부채라고 얘기하고, 이 돈을 실제로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내역을 크게 보면 5가지, 제가 앞자만 따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재 투유무, 그러니까 당자자산, 당자자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에 가깝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무엇인가 현금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쌓여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 팔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원료를 사와서 물건이 팔리기 전까지를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회사가 이제 현금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면 아까우니까 그런 것들을 단기 금융자산이나 또는 장기,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장기를 구분하는 거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어떤 금융상품들은 주로 다 단기 금융상품 또는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만기가 1년 이상인 것들, 채권도 만기가 1년 이상인 기업들, 또는 이제 주식을 투자했지만 좀 오래 보유할, 단기 매매할 것들이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 다 토지, 건물, 기계, 구축물, 또는 어떤 자동차 같은 것들, 운반 수단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형자산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물건을 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회사가 더 많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형태는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인수합병, M&A를 할 때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들을 좀 일단 집중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이 사실은 조금 체크해야 되는, 투자자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은 사실 현금을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마련하고, 부채도 현금을 이제 남의 돈을 이제 빌리는 거고, 자본도 주주한테 돈을 받은 현금이에요. 그 현금을 다 다른 걸로 바꿔서, 그게 이제 자산 내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를 사온다든지,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면서 홍보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동 물류비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또다시 이제 더 많은 현금으로 버는 게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 활동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다른 자산으로 쭉 바뀌었다가 마지막엔 다시 현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다른 자산으로 바뀌었다 현금으로 들어올 때 이 현금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커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데 현금이 계속 줄어들면 제대로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이 도는 것, 이게 이 순서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화면을 좀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된다. 자, 현금을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이 이 원재료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원재료를 갖다가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 제품을 생산한 거를 판매하게 되면 그게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역들을 자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 과정 중에, 그러니까 현금이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현금이 원재료를 사왔다, 그리고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해서 아직 출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금 또는 재고자산. 현금은 뭐죠? 당좌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고자산은 그냥 재고자산이죠.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재고자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재고자산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아서 판다고 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의 거래는 바로 현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당연히 현금 주고 사기도 하고 카드로 바로 결제하지만은 일반 기업들 간의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먼저 가져오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보통은 한 달 또는 2달, 길면 3달까지도 걸립니다만은 나중에 이렇게 대금을 결제를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갖다 주고 나서 매출 채권을 제가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것, 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건을 갖다 줬는데 아직 현금을 못 받은 상태, 이 상태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출 채권이 나중에 현금이 들어오면 매출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외상을 지우고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자면 교재에 있는 대로 현금,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다시 입금이 되면 다시 현금, 매출채권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구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표를 하나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 밑에 보면 제가 회전일수라는 걸 두 개를 적어놨어요. 하나는 재고자산 회전일수, 하나는 매출채권 회전일수. 보통 이런 것들 이제 재무비율 같은 거 보면 공식들을 막 써놨는데요. 뭐 365일 나누기, 뭐 재고자산 회전율, 365일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매출. 이거 다 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회전일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만 잘 이해하시고, 이 회전일수 자체가 이미 대부분 컴퓨터가 계산하거나 사이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회전일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게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교재에서 보시는 대로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전했다는 거는. 그래서 이 재고가 원료를 사와서 물건이 팔릴 때까지 걸리는 날짜, 일수, 며칠이 걸리냐. 여기 재고자산 회전일수예요.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물건이 팔리는 때까지 걸린 날짜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팔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길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물건이 팔리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물건이 팔릴 때까지 걸리는 날짜구나. 그리고 낮을수록 되게 빨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뭐냐?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이게 대금이 결제해주는 날까지 걸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채권, 물건을 갖다 줬는데 현금을 언제 주느냐. 자,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얘도 당연히 낮은 게 좋겠죠. 왜냐? 낮다는 얘기는 물건을 주면 바로 현금 준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한참 뭐 어떤 과자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유행하거나 할 때 되면 막 공장에서 줄 서서 현금 갖다 주고 물건 받아오잖아요. 그런 거는 매출채권 회전일수가 0일인 거예요. 그냥 그날 바로 결제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매출채권 회전일수가 길다는 것, 엄청 높다는 거는 뭐냐면 물건을 갖다 주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제품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산업의 특성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경쟁사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일수 두 개 다 마찬가지 그 회사의 제품의 경쟁력을 말하는 거고 이 일수는 모두 다 낮을수록 좋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재고도 없고 이런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주문을 해도 며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일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채권 회전일수가 약 50일,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약 9일, 매입채무 회전일수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잊어버리시고요.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9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물건이 입고가 돼서 팔릴 때까지 9일치 갖고 있다는 거예요. 9일 이후면 다 팔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죠. 안 팔릴수록 이게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높아지겠죠. 자, 여기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50일이에요. 50일이라는 얘기는 물건을 팔고 나면 50일, 약 2달도 안 돼서 현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현금이 엄청나게 빨리 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도 그렇고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현금이 어디에 많이 묶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파는데도 얼마 안 걸리고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는데도 50일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두 개 합쳐봐야 6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달 안에 현금이 계속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금 창출력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현금 물음표상에 영업활동 현금이라든지
잉여현금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에 회전일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안정성도 되게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애플을 보시면 뭐 전체 100점 만점에 85점인데 재무 안전성이 4점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상당히 높은 편이고 재무적으로 거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 이제 차트들 요런 차트나 또는 요런 차트들은 전부 다 종목 검색 들어가셔서 재무의 탭에 눌러서 재무 차트에 들어가시면 전 상장사 10년 재무제표 미국 주식 관련된 것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검토할 만한 기업들을 누르셔서 재무 차트를 눌러보시면 그 차트 중에 하나가 요 회전일수라는 차트가 있어요. 거기를 보셔가지고 내게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적절한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면 요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량 기업의 재무제표면은 기본적으로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와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낮을수록 좋다. 그런 게 우량 기업이다. 잘 팔린다. 현금이 빨리 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품의 경쟁력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한 60일 정도 이내,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일수는 한 90일 정도 이내면 우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재무책이나 이런 데 보면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뭐 한 달 미만 했는데요. 한 달 미만이면 정말 좋은 거고요. 한 60일 정도 미만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조 안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종 업종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종 업종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기업의 추세. 그러니까 이 날짜가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물건이 안 팔리고 현금 회수하는데 점점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제품 경쟁력이나 시장에서의 판매나 이런 경쟁력들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회전일수라고 하는 거는 그 업종마다 좀 어쩔 수 없이 긴 업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60일, 90일 요거 자체만 보지 마시고 요 이하 있으면 무조건 더 이상 검토할 게 없죠. 그냥 좋구나 끝. 근데 조금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부실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경쟁사 리스트도 같이 나오니까 경쟁사하고 비교하셔서 얘가 걔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산업 내에서 우리 기업이 높지 않다. 그러면 이 기업이 그 안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실기업 하나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이제 미국 기업인데 제가 회사 이름은 뭐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냥 F사라고만 표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91일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출 채권 회전일수 자체로는 보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90일 정도니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보시면 27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원료를 사서 물건이 팔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9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9개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일수 3개월. 그러니까 현금에서 재고자산으로 바뀌었다가 매출 채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1년 걸린다는 얘기죠. 재고자산 형태로 9개월, 매출 채권 형태로 3개월, 합쳐서 1년 있다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이 회사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 부족한 현금들은 계속해서 회사가 현금을 조달하거나 차입을 해야 되거나 또는 뭐 증자를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되게 개연성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일수가 높은 기업들은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거나 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요걸 검색해 보시면 이런 형태대로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전일수나 해석들을 잘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예 저희가 이렇게 내용들을 같이 다 써드려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쳐보시면 12점이고 일단 100점 만점에 12점이니까 매력도가 높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실 때 이런 기업 일단 먼저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기업들이 더 좋아질 기업들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분석력이 좋아지면 하실 수 있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점수가 낮다 그러면 리스크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기업의 리스크가 뭔지를 모르는데도 투자하면 그건 투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판단하고 내가 그 리스크가 이 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되면 이게 좋아질 건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처음엔 좀 제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재무 안정성이 낮다. 그리고 순이익이 줄거나 현금 흐름이 약화되면 단기적인 자금 부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죠. 자, 여기 매출액하고 이렇게 보시면 요 구간하고 비슷합니다. 2015년도, 16년, 17년 보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죠. 제가 아까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뭐라고 그랬죠?
원료를 사서 물건이 팔릴 때까지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는 물건이 팔리는 속도가 점점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손익계산서 항목에 매출액은 손익계산서란 말이에요. 매출액이 급감하죠.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매출액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따로 있고 재무상태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매출액 자체가 증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 회전일수가 유지되고 있어야 매출액이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늘 텐데 얘가 계속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안 팔린다는 얘기가 바로 매출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이쪽 부분들이 전부 다 회사의 현금이 부족한 형태. 현금이 부족하니까 차입해야 되고, 차입해야 되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부채 비율이 높아니까 이자가 높아지고, 이자 비용을 내니까 재무의 안전성이 낮아지는 이런 것들이 기업에 전반적으로 같이 다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일수 하나만 보더라도 이 기업이 지금 제품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산업 내에선 좋아지는지 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회전일수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회전일수는 내가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규모, 금액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어렵죠. 회전일수는 낮을수록 좋지만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은 사실은 많을수록 좋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팔려고 하면 재고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팔면 당연히 현금이 회수될 때까지 매출채권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 매출채권 엄청 많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절대 규모가 아니고요. 얘가 현금으로 돌아오는 또는 실제로 팔리고 있는 날짜, 일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의 규모가 많아서 이 회사가 물건이 안 팔린다? 매출채권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것들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전일수를 보시고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현금으로 잘 들어오는지 이걸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부실기업에 투자해서 뭐 막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던가 재무 위험이 있어서 좀 어떤 위험에 처하는 것들은 좀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회전일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